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장장 5일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업을 이끌어 나가주실 교수님은 서경춘 저희 학과 특임 교수님이세요. 서경춘 특임 교수님께서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 방문 요양뿐만 아니라 노인 장기 요양 관련해서는 서울 등 한 지금 5개, 6개 지역의 시범 서비스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명망 높은 서울 서비스원에서 요양기관 재무회계 및 실무자 교육을 하셨고요. 이직케어 요양기관 재무회계 그리고 기관장, 센터장님들 실무 교육도 하셨고요. 경북대학교 사회복지 회계관리 교육 등 다수의 강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제 주요 경력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도 충주시에 요양원 노유자 시설 150인 이상 되는 시설이에요. 설계 공사 진행 중이시고 어부바 시니어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시면서 마석복지센터 주식회사 대표이사이신 서경춘 특임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들 오늘 뜻깊은 시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강의 끝나고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오늘 강의 자료 관련해서 제가 지금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공지 한 번만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 강의 자료 공유해드려요. 저희 조교 선생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린 블로그에 강의 자료 올라가 있습니다. 단, 강의 자료는 오늘 강의 자료는 내일 강의가 시작하기 전까지만 올라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일 들어가시면 1차 월요일 강의 자료는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일 어떤 강의 자료를 새롭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2차 시 화요일 강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의 자료를 저희가 오늘 수업하면 다음 차시 수업 전까지만 공유를 해드리고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공유해드리면 법에 위반을 되시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만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나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절대 강의 자료는 공유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강의 자료는 언제까지? 내일 강의 시작 전까지만 다운받을 수 있다. 다운받으셔서 필요하시면 출력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어서 제가 한 번 더 당부의 말씀드렸고요. 바로 교수님 모시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춘이라고 합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떤 얘기를 벌써 해야 될지 이제 막막한 게 뭐냐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오신 분들이 여기 상당히 많고 또 제 생각은 여기 오신 분들이 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이 많은 것들을 좀 얻어 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유명한 이제 교수님과 같이 아주 체계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현장의 경험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시작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피드백하고 Q&A를 해서 이렇게 이제 주소창에 이제 저기 채팅창에 궁금한 사항들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이런 강의들이 이제 오랫동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무엇이 궁금한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장기요양 지금 이제 여기 참여한 그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직 사회복지사 이 과정을 다 수료하지 않거나 또한 이 사회복지사를 이제 취득하고도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장기요양 기관의 방문요양센터가 과연 해볼 만한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 주간 한번 시간을 내보고 이제 해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강의를 할 때 이제 어떤 목적이 있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질적인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배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 어떤 도움을 주고 학교도 여기를 수료하거나 졸업을 한 그 학생들이 이 현지에 나가서 과연 이런 것에 쓰여질 수 있는 역량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이 시간을 통해서 배출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2005년도부터 사회복지사가 뭔지 모르고 땄습니다. 그리고 야, 이런 노인복지의 제도가 없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할 때 보면 다 불법이 됩니다. 법이 없으니까 이제 미인과 시설로 돼서 불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방문 센터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회를 찾아서 이것을 배우고 싶은데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모든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활하는 공간들이라든가 그 영역들이 함께 이렇게 이제 중복이 되면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결론은 또 경쟁자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개하지 않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방문 요양센터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군데를 같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기관의 센터장들의 생각과 마인드는 어떤 거냐면 이것을 다 공개하면 이 직원들, 종사자들이 결론은 이제 새로운 창업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관리했던 어르신들을 이제 이렇게 수평적 이동으로 해서 이제 본인이 창업을 하면서 이제 이런 반칙 행위를 많이 하는 것들도 보게 되다 보니까 이 기관장들의 생각들이 이제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알려주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복지사로 이런 방문센터에 취업을 하게 되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이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방문 수행, 욕구조사 이렇게 해서 이제 단순한 일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제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사회복지 분야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거나 또 향후 창업을 할 목적이 갖고 아마 이제 이 과정을 지금 밟는 건데요. 여러 가지 아마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질 때 어떤 이 사회복지 쪽은 내가 어떤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또 다른 면에서는 이것이 사회적인 참 기여도 되는 부분이구나. 또는, 내가 이걸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어.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요건을 맞추면 직업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갖춰주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급여 부분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박하다는 부분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종사자들,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워크넷이나 또 일자리 안정센터에서 우리는 직원을 뽑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그 원서들을 받게 되는데 뽑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기에 특화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전 면허증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우리가 아동복지를 할 것인지, 장애인 복지를 할 것인지, 또는 이제 여성 복지를 할 것인지, 가족 복지를 할 것인지, 여러 이제 그 분야로 이제 나가면서 거기서 상당히 이제 그 디테일함으로 이제 그 단련되어서 수련되어서 나가야 되는데요. 그 과정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돼서 트레이닝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직장에서 취업을 할 때 쓸만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분들이 너무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경력자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이 가야 될 이쪽 분야에서는 쉽게 문을 열지 못한다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도 오늘 이 인터넷 강의 웹엑스를 통해서 하는데 저도 어려워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 조교님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방문요양센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서비스를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것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서비스가 인정을 받으려면은 제3자가 보기에도 많은 증빙들이 있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일지를 쓰는 이런 시대가 변해서 이제 모든 것이 핸드폰으로 이제 출근이 정리되고 서비스가 이 스마트폰으로 전송되고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이제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전산 프로그램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현장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월급을 준다면 제가 이제 장기요양 기관장으로서 그러면 이왕이면 젊은 친구들을 뽑고 싶어요. 이들에게는 열정도 있고 뭔가 동기를 부여해 주다 보면은 뭔가 이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되게 현명하잖아요. 그래서 반대급부가 주어질 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령대가 있는 분들은 이것들이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것들을 기다리는 시간적인 그 여유가 이 장교양 기관 현장에서는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연령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취업이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아예 창업을 꿈꾸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런 현상에서 이제 이 수업에 관심을 갖고 이제 참여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장기 요양 기간은 여러 형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재가라고 해서 집으로 가는 서비스가 있고요. 시설, 그래서 요양원에서 입소해서 받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입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건물의 면적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정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자본력, 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재력이라든가 이런 여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내가 현실에서 또한 이것을 하다가 망하더라도 리스크가 적은 방문 센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것이고요. 해보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괜찮은 사업인지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조금 마음을 이렇게 좀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뭐 하나 보자. 그리고 이제 이런 방문센터를 창업하면서 나를 어떤 이제 이런 이제 창업으로 유도해가지고 가맹비를 받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제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일은 되게 가치 있는 일인데 저는 이제 그 센터 협회장으로서 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참 잘하는 분도 많고요. 또 준비 안 돼서 들어온 분들이 너무 헤매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또 일주일간 교육을 듣고 뭐 바로 사업을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며칠 들은 거 가지고 바로 창업을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장기 요양의 장점은 뭐냐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비과세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만 내지 않지 이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의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4대 보험 실무도 알아야 되고, 또 근로기준법도 알아야 되고, 또 장기 요양이 우리가 건강보험의 룰을 따라서 그것을 청구해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재무회계 또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쪽의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것이 비전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설립을 할 때 이렇게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들에 이제 한 주간 교육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제 그 가운데 이것이 이제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 걱정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차리지? 돈은 어떻게 준비하지? 그러나 차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관을 설립하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거기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이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을 오늘 창업 특강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것을 한번 해볼 만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과연 이것이 전망이 있는지 저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인구가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통계청에 나온 넘어갈까요? 넘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넘어가요. 통계청에 나온 올해 9월 달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과연 이런 것들이 맞는가 또 전후를 가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사회복지하면 많이 듣는 얘기가 고령화, 뭐 초고령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저는 이제 노인 이런 일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심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죠. 이것을 꼭 사업적으로 보는 것보다 노인은 상당히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더 많이 이제 보호받아야 될 그런 것인데 이 고령 인구가 현재는 이제 16%지만은 이것이 16% 되기 위해서 우리가 광복 이후에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나 이게 4% 5% 올라가는 게 앞으로 4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060년대는 거의 인구의 절반이 노인 인구로 되는 것이 우리가 냄비 안에서 뜨뜻하나 보다 이 안에서 우리가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이 수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젊고 아직 이 노인이 안 된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건 남의 일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특히 우리나라는 이 노인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저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다가온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통계청에서 얘기한 이 노인의 어떤 증가, 그 다음에 삶의 패턴, 특히 이제 고령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더 추가 분석해서 그런 자료를 내놨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또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넘어가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고령자 중에 뭐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 많듯이 이 고령자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이 고령자 중에 이제 35%가 이제 1인 가구가 많고요. 이것들은 계속 이제 늘어나는 것이고요. 또한 현재 여자분께서 이제 혼자 사는 비율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당연히 나이가 들면 혼자 사는 게 아프지 않으면 더 편한 것이라고 제 아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고요. 향후 이런 1인 가구들은 계속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재 그 성별로는 여자들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5세면 그러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65세에도 이제 일자리를 많이 찾아서 그 취업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이런 사회에 참여를 바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방문요양 창업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방문요양은 하루에 8시간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대상자를 향해서 3시간, 4시간, 뭐 짧게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30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1인 한 사람당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의 그 서비스를 월로 나눠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람을 장기 요양 요원이라고 하는데 그 인력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고령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명 노노케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뭐 똑같은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손주도 봐야 되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손주 뭐 유치원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이제 3시간 정도 또 이렇게 하면 한 7, 80만 원 월급이 나오죠. 또 그걸 가지고 손주 용돈도 주고 또 오후에는 수영장 가서 자기 여가를 즐기면서 이 일이라는 게 내가 나이 들어서도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서 아직도 도태되지 않았구나. 내가 이래도 사회에 어떤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이고요. 저 아픈 분을 보면서도 내가 건강한 것에 또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면에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도 이 사회적인 참여는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향후 이 고령자는 계속 늘어나고 또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취업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런 분야도 비중도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부분 노령이 되면 생활비를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제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얼마 있으면 노인으로 들어가는 나이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노인한 말을 싫어하고 요즘은 이제 시니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액티브 시니어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돈을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정적으로 많은 재원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노후의 삶을 준비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양원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늘 분란이 일어나는 사유가 뭐냐면 그 큰아들에게 재산을 다 주고 요양원에 들어올 때 모든 것들에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위험해서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큰아들 외에는 이제 자녀들이 이제 등을 지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현명하다면 요즘에 그 노인 어르신들은 이 재산 이런 것들을 노후에 잘 쓰다가 마지막 남으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지 미리 주는 일들은 적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기대 연령 수명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는 생활비 마련이 꼭 노령이 되면 빈곤층에 속하진 않다. 또 자녀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개척해 나간다는 것이 지금의 어떤 노인에 대한 삶의 패러다임에 대한 분석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고요. 고령 인구는 이제 아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2060년도에 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한 수준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6.5가 4년 뒤에는 4, 5%가 늘어나서 초고령으로 진입한다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지역별 고령 인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20%가 이미 넘어간 초고령으로 진입한 그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여기는 이미 초고령으로 이미 진입돼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심각하나 보다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그래서 왜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조금 요 강의를 준비하다가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이제 충주에 어린이집을 지금 하다가 4년 정도 쉬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파트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것이죠. 그 어린이집이 호황을 누렸던,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잔디밭도 있고, 잔디밭도 500평 정도 되고, 이래서 그 어린이집이 한때는 이렇게, 어,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대기를 해야 될 만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 어린이집 원장이 이 경영을 못해서 문을 닫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히 했고, 그동안에 노하우도 많고, 그렇게 잘 됐던 어린이집이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결론적으로 뭐냐면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어린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린이 수급이 절벽을 이루다 보니까 이제 4년을 쉬다 보니까 이것을 주야간보호로 할까, 요양원으로 칠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제 2주째 얘기를 나누는데, 왜 시니어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정말 난 사회복지 쪽인데 이거보다 어린이에 관심이 많아.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어도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이 인구의 구조 형태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요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야, 주야간 보호가 뭐야? 어린이집하고 똑같잖아. 대상만 바뀌는 거야. 낮에 이렇게 돌보다가 이제 차 태워서 보내는 거니까, 이래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새로운 이렇게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구조의 이제 변화와 이제 시니어 사업에 대한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경험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같은 얘기인데, 이제 우리는 인구가 한없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2025년까지는 5,190만 명으로 조금 더 늘어나면서 2030년까지 늘었다가, 이제는 이제 계속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데요. 대신 이제 그 밑에는 노인 인구죠. 인구는 줄어드는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60년도에는 43.9. 절반이 노인이죠. 절반이 노인이란 뜻은 뭐냐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부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로서 인구 구조의 어떤 변화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책임과 비용의 부담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수요와 또 어떤 공급에 의해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하는 사업의 수요는 저는 계속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이제 통계청 자료로 또 이런 예상들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있는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아까 1대1,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내용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거의 100명이 91명을 부양한다. 상당히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이제 또 정치를 하는 또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도 많은 문제와 또한 심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같은 자료인데 우리가 정점을 찍는 현재 2021년도에는 인구가 5,100만 명이고요. 이제 계속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65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도 계속 차지하는 비율, 그다음에 부담률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제 막말로 이제 물반 고기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물반 고기반이라고 해서 다 내 고기는 아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쪽을 되게 방문 요양을 이제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센터 하나 뭐 차립니다. 규정은 임대도 되고요. 근생 건물도 되고 심지어는 내 주택에서도 이게 허가가 납니다. 그리고 면적은 어떤 영이 5평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5평이다 보니까 이 정도 비용 갖고 뭐 하면 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방문 요양이 제가 보기에는 장기 요양의 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어렵습니다. 행정적으로. 근데 이걸 너무 쉽게 보고 사후 관리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제 또 내일 시간 되면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 우리는 사업을 할 생각을 하는데 내일 강의할 것은 거꾸로 내가 이것을 이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받아야 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이해를 하면 사업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내일은 이용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지금 이 방문 요양이 왜 어렵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양원이라든가 주야간 보호센터는 어떤 거냐면 그 관리자가 직접 볼 수가 있잖아요. 요양원의 원장이든 아니면 시설장이든 뭐 사무국장이든 그 어르신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하는 것들이 다 일지라든가 이런 기록물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그 내용이 작습니다. 주야간 보호도 마찬가지로 단기 보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라든가 청구하는 시스템이 조금 더 심플합니다. 그러나 이 방문 요양은 어때요? 센터장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요양보호사가 이제 어르신 댁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요. 그 서비스를 실제적으로 센터장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쳐줄 여러 가지 서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초기에 방문 요양이 지금은 이것을 이제 찍는 거를 태그라고 합니다. 태그를 스마트폰과 딱 전송해서 도착, 그 다음에 끝나면 이제 서비스 완료하면서 서비스를 입력하고 전송을 누르면 그게 서비스로 인정이 되는데요. 초창기 때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됩니다. 세상에 모든 법들은 처음에 완벽하지가 않고요. 이것을 세워놓으면은 이것을 준수해야 될 장기요양 기관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항상 편법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또한 편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3시간 정도 일하기로 약정을 했는데 과거 같으면 핸드폰이 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손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분 일찍 가면서 그 이용자, 곧 어르신하고 합의를 봅니다. 어르신 내가 이따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오늘은 뭐 30분 일찍 간 거 인정해 주세요. 뭐 1시간 일찍 간 거 인정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불법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나중에 현재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 어르신들은 친절하게 다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는 요날 하루나 이틀만 그랬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그런 식으로 공단에서는 애누리 없이 다 회수를 하게 되죠. 그럼 요양보호사 월급만 뱉어내는가? 그것이 아니라 장기 요양 기간은 수익 구조가 건강보험료의 일정한 비율로 장기 요양 보험료라는 것을 별도로 내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다른 나라 같으면 이것을 전액 무상인 나라도 있고요. 우리 같으면 이런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는 공짜라 그러면 어때요? 양잿물도 다 이렇게 받는다고 먹는다고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중에 일부를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본인 부담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안 받고 또 이렇게 서비스를 가서 이제 자기의 그 추열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계속 진화하게 되고요. 많은 보완 체계 법들이 만들어져. 이 법이 만들어지면 이 안에 또 편법을 하고, 이 편법을 또 땜빵을 하면 또 편법을 하고, 이런 것들의 이제 지속적인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디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냐면 이 방문요양센터에서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장기 요양 기관장들은 또 특히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런 부당 청구가 나온 것들이 보면 이 안 좋은 얘기만 이제 언론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장기 요양 기관을 이용하는 또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기관들에 대한 그 신뢰도라든가 이 평판들이 좋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복지 또 특히 장기 요양 시장이 이제 질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하는 것입니다. 출력은 이따가 저기 자료를 또 올린답니다. 거기서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이 자료는 여러분 오늘 자료는 그 인터넷에 2021년 고령자 통계하면 이보다 더 디테일한 자료들을 오늘 강의를 좀 듣고 거기에 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료들을 이런 내가 사회복지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보건복지부로 들어가세요. 거기에 또 그 정책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노인에 관심이 있으면 노인과 가면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노인복지 사업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향후 이 나라는 노인복지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 거기에 5개년 계획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 흐름에 맞춰서 계획이 없으면 나라는 실행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재정도 예산 대비 되는 것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더 많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방문요양센터는 그런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계속 갖고 있고 방문요양센터장들이 사실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실례로 이제 그 요양원 같은 경우도 방문요양 같은 경우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창업은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나요? 요거 해고 괜찮죠? 궁금한 거 바로 말씀드려야 돼요. 이 사업을 시작하면 사회복지사가 꼭 있어야 될까요? 자, 우리 현대 옛날에 정주열 회장님이 뭔 자격증이 있어서 대기업 명예회장이 된 건 아니고요. 대신 이 안에서 시설장, 상주하는 여기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설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이어야 되고요. 물론 다른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도 되고요. 이 시설장이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자, 얼마나 손익을 낼지는 모르지만은 이 고용을 해놓고 우리가 열면 어르신들이 막 몰려올 거라는 그런 꿈 같은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것이 물반 고기반이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방문요양센터들이 이미 많이 차려져 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 기관은 2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거죠. 이제 이 중에 재가기관이 한 15,000개 이상이 되는 것이고요. 방문요양 한 10,000개 이상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직원까지 고용하면서 내가 월급을 주고 이런 창업을 하면은 많은 손실이 준비되면서 이 손익이 이제 어떤 그 손익분기점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하면서 내가 이제 시설장도 되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복지사를 이제 취득하면서 이제 종사자 월급을 주지 않고 본인이 먼저 혼자 이제 창업을 하면서 시행착오에 대한 그 리스크를 줄여놓고요. 인건비 절감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시설장이 오너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지만 시설장이 오너였으면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절감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사회복지사를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는 이쪽 분야로 오게 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수업을 해서 내가 사장이니까 자동차 면허증이 없어도 되지 이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나 운전에 대해서는 뭔가 알려고, 그리고 이 차종은 어떤 것이고, 또 뭐 화물차는 어떤 것이고, 택시는 어떤 것인지 알아도 기본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있어야 마찬가지고, 꼭 어디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물론 여기 쪽에는 이 사회복지사는 엄청난 자격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창업을 하게 되면요, 이제 지정제라고 이제 지금 오늘 제가 많은 얘기를 방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 하더라도 또 다시 재반복이 되니까 그때 했던 얘기 또 하면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방문요양어른센터를 창업한다고 했는데 한번 창업하면 옛날에는 영원히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라는 것도 받아요. 어린이집도 평가를 받고 병원도 평가를 받고 학교도 평가를 받잖아요. 주체가 교육 분야, 보건복지 분야에 따르지만 여기도 건강보험공단에다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그 평가의 점수들이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이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지정이라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 지정을 받을 때 이제 운영자가 사회복지사냐? 그러면 점수가 5점 플러스 되고 경력이 몇 년이냐? 그것도 또 플러스 돼요. 이런 이제 시도별로 여러 가지 조례를 해서 장기요양 지정 기준들이 있는데 사회복지가 없으면 마이너스 5점. 이래서 뭐냐면 이것을 창업할 때 80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6년이라는 또 기간 안에 다시 재지정 받을 때 80점을 못 받으면 다시 지정을 못 받는. 이래서 뭐냐면 질이 나쁜 장기요양 기관은 도태돼야 된다. 저도 그 생각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 법과 관련, 장기요양과 관련된 법이 노인장기요양법이거든요. 노인장기요양법. 그럼 주어가 누구냐면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노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노인복지법도 마찬가지로 목적에 보면 노인의 질적인 향상이 주된 노인복지법의 목적에 맞고요. 노인장기요양법도 이 노인 중에 이렇게 장기적인 서비스를 받을 사람을 위해서 이 서비스의 주체가 받아야 될 주체가 누구냐면 노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은 선택권이 있는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담을 누가 내냐면 보호자나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이 내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이 서비스를 받게 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거동이 어렵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 등급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분이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자기가 자기 서비스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호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블로그를 본다든가 또 뭐 공단의 홈페이지를 본다든가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역별로 또 검색해서 소트해서 이제 종류별로 서비스별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어찌하든 이제 그런 선택권들이 어르신에게 없음으로 인해서 그 어르신은 이 제도가 뭔지도 모르고 이 요양보호사가 오면 그 요양보호사가 전체인 줄 알고 그 서비스를 쓰게 되는데 그 요양보호사를 제공하는 파견하는 그 장기 요양 기관의 수준이 떨어진 그 서비스를 받으면 그 한 번이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고 어떻게 보면 짧게 받을 수 있고 또 케어가 잘 되면 오래 그 가족 집 안에서 서비스를 받는데 이렇게 질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후진 장기 요양 기관의 서비스를 받았다. 또 요양보호사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서 여러분 정말 억울하게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연화곤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 식도와 또 폐가 필요에 따라서 열리고 닫혀야 되는데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 오늘 이제 남편하고 싸우고 나오면 그날 오늘 하루 종일 일진이 안 좋죠. 그러면 이제 그 화풀이가 어디로 가냐면 이 약자로 가는 것이죠. 그게 상대적 약자가 누구냐면 어르신이죠. 그리고 이제 나 빨리 점심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르신에게 이제 밥을 먹일 때도 이제 올려놓고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밥이 넘어가기도 전에도 계속 구겨 놓습니다. 일- 정말 인성이 이제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났을 땐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 당신은 그 나이가 안 올 것 같냐. 이제 그런 정도로 노인학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참 많습니다. 그것의 감정을 약자한테 풀어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데들이 많은데도 훨씬 많습니다. 이 사회복지사가 떼돈 번다고, 그러니까 노인 요양산업이 떼돈 번다고 해서 접근합니다. 물론 떼돈 벗습니다. 떼돈 번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때를 베껴서 때를 밀고 이런 것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이지 나라또를 공짜로 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쪽에 사업에 들어올 때 이제 돈이라는 목적으로 일단 들어와야 돼 맞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를 접근할 때 이것을 정말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그보다 앞서 재정적인 수익을 먼저 우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아이러니하게 뭐냐면 병원은 분명히 영리가 아닙니다. 비영리가 아닙니다. 병원은 영리입니다. 당연히 마음대로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웃깁니다. 이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회계는 비영리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또 기회가 되면 이 재무회계, 특히 비영리 회계에 대해서 또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 또 할 기회가 있는데요. 회계 처리는 비영리입니다. 그래서 세입, 세출, 그러니까 뭐냐면 가계부 같이 들어온 거 나지 또 나간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분명히 이쪽에 돈을 벌려고 이 사업에 중심을 가졌는데 회계는 비영리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 가치관이 혼동이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준비한다면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영리적인 마인드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왕 이쪽에 내가 한번 하면 올인해서 이쪽에 사업에서 이쪽에 물반 고기반이면 이 고기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한번 여기에서 이게 꿈을 크게 가셔야 되는 것이죠. 방문 요양이라는 게 뭐냐면 사무실은 5평밖에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요양원을 한다 그러면 아까 건물의 면적이 한 23.6, 7.12평에 1인당 7평, 7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 자금이 계속 들어가서 필요하죠. 근데 방문 요양은 정원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주야간 보호도 면적 대비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올라 그래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입소를 못 시킵니다. 또 이용제가 계약을 못 합니다. 그러나 방문 요양은 정원이 없어요. 지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남양주에 그 사업에 주된 그 메인의 방문요양센터가 그쪽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남시에 또 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한국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다 한 달에 한 달이 걸면은 전국에 아는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요양센터는 그 지역을 이렇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가 한 달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방문하면 어르신을 질적인 케어를 참 잘해준다 해가지고 사회복지사에게 이제 그 방문하는 그 수당에 대해서 가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상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복지사 월급을 보전해주고 질적인 서비스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디까지 가냐면 충남 태안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루 일정을 잡아서 시흥을 거쳐서 또 태안을 내려갔다가 거기에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연결해서 그래서 방문 요양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꿈을 잡으면 한 100명은 해봐야지.
그 1인당 평균 매출액이 한 100만이니까, 100만 원 정도 되니까 월 매출은 1억 정도 올려봐야지. 다 5평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100명 정도 한번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한번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여기에 또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참 그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사업을 하면서 계속 발전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문 요양의 단점은 또 하나가 있나 뭐냐면 이 어르신을 최대한 잘 좋은 서비스로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문 요양이 서비스 하는 것이 3시간, 4시간밖에 안 하니까 이것이 계속적인 지속적인 서비스가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서비스의 계약 기간이 의외로 원하지 않게 짧습니다. 그리고 방문 요양에 이용하던 분이 이제 3시간 서비스로 안 되니까 이제 주야간 보호 서비스로 8시간 서비스를 이용하고요. 또 거기서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24시간 이용하는 서비스로 이용해서 요양원으로 입소하게 되고. 근데 요양원으로 입소하게 되면 24시간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오히려 요양원은 상당히 오래되게 안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24시간 하루에 2번 내지 3번 열 관리도 해주고 먹는 것도 또 간식도 엄청난 좋은 서비스의 식단은 나오지 않지만 기능별로 필요할 때는 미음식, 또 뭐 경관 유동식, 또 뭐 죽, 그 다음에 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끼니밥을 먹다 보니까 상당히 건강이 완전한 회복은 아니더라도 유지가 잘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는 요양원은 한번 어르신이 입소하고 차면은 빠지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을 꿔주는 은행들이 이쪽에 연체율이 다른 거에서 비해서 상당히 적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하면은 50% 이렇게 뭐 밖에는 안 되지만 여기는 80%, 85%까지 해줘도 되는구나. 왜냐하면 이걸 장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거래를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거래처가 어디냐면은 건강보험공단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이라는 그것을 내는 곳인데 이 건강보험공단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내는 장기요양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이 건강보험공단은 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달을 이것을 청구할 때는 뭐 오늘부터 한 달이 아니라 월 단위로 청구합니다. 월급도 그렇게 계산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월 단위로 청구해서 늦어도 다음 달 25일 날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는 특별하게 자기 돈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들어오는 돈, 뭐 부당 청구가 됐는지 심사가 확인돼서 입금하면 그 자금을 드릴게요. 그것을 월급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통 월급이 25일째 후급으로 내도 이 돈은 내가 일한 것이고 공단에서 청구됐으니까 이 월급은 25일째에 받아도 그렇게 안 나올 건 아니야. 라는 것들을 지금 현업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대부분의 90% 이상의 재가 센터들은 이 월급을 25일째로, 25일 후급제로 이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고요. 대부분 또 급여는 월급제로 하게 되면은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시급제 형태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가지고 이 금액을 이제 산정해서 이제 급여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급여 이거 4대 보험 원천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장기요양 시장에 2만 5천 개의 이런 프로그램을 팔아먹는 또 이 시장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도저히 난 해결을 못하겠어. 그러면 또 이 회계를 대신하는 회계 대행 서비스. 이 비영리 회계가 되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머릿속에 정립하는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회계학과 출신인데요. 인문고를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회계학과를 갔는데 차변, 대변, 뭐 부기 도대체 못 알아듣는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왜 차변이 뭐고 왜 부채하고 자산하고 자본은 왜 이렇게 헷갈리지? 이제 영리회계를 이제 하다가 분계를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이제 취업을 했는데 경리과를 들어가서도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뭐냐면은 또 이제 그 후임이 들어와서 똑같은 질문합니다. 차변이 뭐야, 대변이 뭐야. 그때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그건 그냥 그런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처음에는 되게 이해가 어려운데요. 그냥 반복하는 일을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되게 중요한 자원이고요. 이런 것을 또 열심히 요것만 배워서 이런 시장에 회계 재무 대행하는 그 직원들을 많이 뽑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무회계를 이렇게 해주는데 어쨌든 이쪽에서 원장이 기관장들이 재무회계를 입력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모든 걸 통장하고 이걸 다 줄 테니까 다 대신 기록해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한 명이 20개 정도의 그 장기 요양 기관을 이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월급이 뭐 어느 정도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 요거 하나만 잘 배워도 상당히 특화된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연령이 이제 좀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특히 사회복지 분야, 특히 이 장기요양 분야에 제가 이제 그 남양주 협회장을 이제 2년 넘게 하면서 거기에 기관장들하고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관장님께서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를 센터장님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70이 넘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어르신들을 잘 보담아주고 또 요양보호사들을 적재적시에 배치해서 마치 결혼정보 이용하듯이 여기 어르신들의 요구를 잘 맞춰서 이 어르신은 말벗만 필요하겠다. 그럼 이쪽에서 참 고향도 같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좀 그래요. 이제 저는 고향이 경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충청도예요. 이러면 이제 제가 충주 뭐 이렇게 해서 말투도 그레시오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르신들하고 이제 요양보호사들 매칭이 돼서 그게 관계가 오래돼서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장님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것도 이 사업은 이제 그 나이가 이렇게 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런 창업을 준비하는 분에게도 또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음. 여기는 이제 성별 고령 인구인데요. 지금은 여자가 오래 사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조금씩 이제 남자가 더 이제 남자도 이제 잘 산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계속 고령화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런데 병이 들면 아프면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유병장수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질병, 특히 이제 그뭐 파킨슨이나 노인성 질환을 파킨슨 또 중풍, 치매 이런 뇌혈관 질환을 이제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편마비라든가 아니면 계속 근육이 굳어지거나 이런 떨림이라든가 뭐 소동증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누군가 케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발 부담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장기요양 서비스는
독일에서 이런 비슷한 서비스가 먼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7년인가요? 9년도인가? 7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세 번째로 이런 제도가 시행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속에서 저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요양보호사를 발굴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르신들이 이제는 아까도 이런 서비스 받아서 행복하다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권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센터도 있는 것들도 알고 조건들을 많이 제시합니다. 이제 제 미래를 보는 얘기인데요. 특히 남자 어르신들은 서비스를 보지 않습니다. 예쁜 요양보호사를 원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쁜 요양보호사. 근데 이게 요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처음에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시설이 어색하고 그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다음에 존중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겠다는 분들이 있는 게 맞는 얘기인데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서 보게 되면은 되게 마음이 좁아지고요. 그다음에 나만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내가 모르는 사람들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밑바닥을 다 보이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게 추한 행동도 하고 이제 성적으로도 이런 것들도 하고 저게 야 나도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이라면 이제 군대 가면 다 모르는 동기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좀 나중에 뭐 사회 나가서 다시 하면 되지 하고 이제 막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있듯이 또 방문 요양하는 제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독거노인들이 여기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남자 어르신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꺼려함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비스만 받아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저같이 이제 제가 좀 체격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해서 거동이 어려우면 이제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양보호사를 구인하게 되면 여성 일자리 이런 쪽에다가 많이 구인을 하는데요. 하도 요즘 보이시피싱이고 이 인력을 취업을 미끼로 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리 안전센터라든가 이런 데다가 우리가 구인을 하게 되면 실제 어르신의 등급이 뭐고 또 이 어르신은 어떤 분이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 정보를 공개를 해야 거기서 연계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거기에 그 일자리를 구합니다 하는데 본인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나는 여자 어르신만 원한다. 나는 기저귀 안 찬 어르신만 원한다. 나는 말벗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자기 요구사항을 맞춰야 되고요. 또 그것을 마치지 않으면 그 서비스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우리가 서비스를 이 시간대에 10개를 제공했을 때 두세 가지만 잘해도 이 서비스는 유지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고령화 속에서 남성의 인구 비율은 커가는데요. 여러분, 요양원에는 원래는 남녀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요. 여성분만 받는 요양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 할머니만 받는 요양원들도 있고요. 남자를 아예 안 받는 이제 그런 데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요양원에서라든가 제가 어르신을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목욕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탈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노출해야 되는데 이건 인권에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요양보호사가 남자 어르신을 목욕시킬 수는 있는데요. 또 남자 어르신을 여성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시킬 수 있는데 여성의 어르신을 남자가 목욕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방문 요양을 할 때도 방문 요양의 주된 일은 뭐냐면요. 이 취사, 밥 좀 해주는 거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땐 목욕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세탁도 해주고 근데 하루 종일 뭐 목욕만 하냐 하루 종일 세탁만 하냐 초기에는 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말법만 4시간 하다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정해졌죠. 말벗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고향 얘기라든 옛날 얘기도 하는데 그것이 정해져 있어요. 1시간 이상 하지 말아라. 1시간 더 하면 인정 안 해줘. 뭐 그다음에 뭐 세탁, 뭐 청소하는 거 그것도 하루 종일 그 조그만 방을 3시간, 4시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뭐 1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의 룰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규정대로 해서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 중에 요양보호사를 딸까 사회복지사를 딸까 물론 두 개를 다 따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면 요양보호사는 이제 교육원이나 요양보호사 교육원이라는 것을 여기도 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따게 되면 자격증 반으로 가면 시간도 짧고 실습도 짧고 이제 교육비도 짧은데요. 이 두 개를 따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만사 형통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서비스,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요양보호사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해서 자격증을 신청해서 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취업을 위해서 따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그래서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번째 경우는 집안에 아픈 분이 이렇게 장교형 등급이 난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가 혼자 다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서비스를 누가 와야 돼? 요양보호사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요양보호사를 따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케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케어고요. 이것이 이제 일반인의 기준보다는 그 한도가 줄어들었지만은 이것이 가족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양보호사를 또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때는 요양보호사가 요긴하는 것이고요. 이게 젊은 분들이 요양보호사를 따는 이유는 뭐냐면 둘 중에 누가 아플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먼저 이런 원하지 않는 질환으로 편마비가 오거나 또 부인이 오게 되면 바로 요양원 보낼 수도 없고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이 자격증은 엄청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양보호사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없을 때 보통 50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러나 이 자격증 때문에 매달 50만 원 이상 많게는 7, 80만 원 정도까지 그 서비스 금액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럼 사회복지사는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는 것이고요. 이 사회복지사는 이런 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장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가 있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저는 준비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격증 중에 유일한 게 있다면 그 요양보호사,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 이 두 개가 자격증이 있는 것이고요. 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인허가를 낼 때 뭐 얘기가 죄송합니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가 이제 그래도 도움이 돼서 또 나중에 갈 텐데요. 인허가를 낼 때 여기가 무슨 동으로 끝나는 서울시 무슨 동이잖아요. 그러면 요양보호사 센터를 내려면 요양보호사 15명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돼요. 요양보호사 자격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센터에 근무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될 때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인허가 내는 일을 도와줄 때 이제 아쉬운 사람 처음에 이것을 근로계약을 쓰면서 뭐 또 자격증을 내주면서 불안하다는 것이죠.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근로계약을 쓰면 내가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기가 되게 초보한테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저희 사회복지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이 직원들은 이제 그 근무 중에 다 사회 요양보호사를 다 따게 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뭐 이렇게 근무 여기 해서 그러면 야 이렇게 해서 저기 개원하는데 조금 근로계약이 좀 필요해 좀 써달라 이러면은 이제 써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밥 한번 사주고 이제 그런 때도 이 쓰지 않더라도 이럴 때 또 한 번씩 쓰여지는 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그 남자의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남자 요양보호사는 방문 요양에서 극히 드물다는 얘기죠. 이왕이면 다홍치마 뭐 이런 얘기와 같이 저기 그 이제 이용 대상자가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이고요. 남자의 하는 행동들이 어색합니다. 칼질 뭐 이런 것들도 준비 안 된 분들이 많고요. 그 힘쓰는 일이 뭐냐면은 이제 그 목욕하는 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목욕이라는 서비스는 또 후에 얘기하지만 두 가지 서비스입니다. 이제 욕조가 없이, 아니, 그러니까 이동 욕조든 차량이 없이 이제 이렇게 두 명이 가서 거기에 있는 그 가정 내 그 욕조를 이용해서 하는 그 목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목욕 차량이 이용해서 하는 목욕. 이제 단가가 다르죠. 하나는 가정에서 하는 건 한 4만 8천 원 정도 되고, 이제 욕조를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한 7만 몇천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럴 때는 또 남자가 필요하죠. 힘쓰고. 이제 이런 면에서는 익히 있는데, 그럼 요양보호사의 남자는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은, 남자 요양보호사가 남자를 케어해 가끔 하게 되죠. 저희 요양원 같은 경우가. 왜냐면은 이제 아까 같이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그 자기의 그 어떤 이성적인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요양보호 선생님들하고 이제 좋지 않는 이제 그런 일들을 자꾸만 시도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 또 특히 이제 그 야간에 근무할 때 이분들은 조금 그런 일들을 가끔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요양원에서는 남자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65세 이상이 한 850만 명 현재 됩니다. 이 850만 명 중에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려면 물론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65세부터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우리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이 65세니까 현재 65세 인구가 850만 명이 있구나. 그래서 이 인구는 이제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그 비율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 65세 중에 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판정을 받아서 그 판정의 점수가 몇 점이냐, 몇 점이냐, 몇 점이냐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5등급까지 나야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6등급이라는 것도 있어요. 6등급은 우리가 이 서비스가 아니라 돌봄 서비스라 그래서 이제 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850만 명 중에 지금 현대인의 어떤 많은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죠. 뭐 또 과로, 뭐 스트레스, 뭐 음주,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병장수하는 분들이 많고 이 서비스 우리는 병원이라는 데가 실제적으로 옛날 같으면 다 죽을 병이었는데
다 살려놓잖아요. 그리고 또 무한정 이 약으로 또 유지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수발의 욕구는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제도가 시행되기 한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불법이죠. 불법인데 이제 중산층이 갈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곳이 이제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 운영하는 이제 요양원이었는데 그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이제 지금의 기초소득자, 옛날로 얘기하면 영세민만 들어갔습니다. 영세민은 줄을 쫙 서 있어요. 중산층이 갈 데 없는데 이 수발 부담을 생계를 유지하려면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저와 같은 미인가 시설들이 이제 설립이 되고 여기에 금액은 적게 되면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원들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작은 공간, 또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하면서 그 안에는 이제 기저귀 뭐 거실에도 어르신이 있었고요. 너무 어렵다 보면 나 30만 원밖에 못 내. 그럼 또 그렇게 받고 그냥 좋은 뜻으로 했는데 어느 날 장기 요양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야 이거 너무 좋은 제도다. 그동안 매달 종사자 월급도 뭐 봉사비로 줬고 또 월급을 이것이 안 되니까 저는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월급의 반을 여기다 또 이렇게 보충하고 운영하고 이제 뭔지도 모르고 하다가 장기 요양이 생겼는데요. 이런 것에 이제 그 보호자 부담은 향후 너무 많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본인 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도덕적인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을 했는데 이 제가 특히 이제 가정 내에서 받는 서비스는 우리나라가 이제 15%를 자기 부담으로 내는 것이 있고요. 또 이제 시설로 가면 20%를 내야 됩니다. 아, 그럼 이것만 내면 되겠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옛날 우리 병원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그 밥값 있잖아요. 밥값이 지금은 병원에서는 보험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 때 보험이 안 돼서 밥은 다 본인이 냈었거든요. 근데 요양원이 지금 밥값을 다 본인이 냅니다. 보험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아직도 한 달에 우리가 4인실 기준을 했을 때 요양원은 한 70만 원 정도 자기 부담을 내야 이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아예 간병이 보험이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뭐 외국인 이런 간병인을 붙이는데 거기도 공동 간병인을 붙여서 하루에 3만 원 뭐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또 1대1 간병은 상당히 작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장기 요양 제도는 뭐냐면은 이런 간병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요양, 요양이란 용어가 어울릴까? 뭐 대오라는 서비스가 어울릴까? 또 초창기 때 이 이름을 가지고 수발보험 이것도 뭐 했다가 그다음 요양이라는 이제 이것을 영어로 하면 이제 결론은 이제 케어, 보살핀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 수발에 대한 부담은 커졌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병은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노인도 늘어나지만 여기에 비례해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는 그 비중들은 계속 늘어나 보니까 이 장기 요양의 서비스 시장은 계속 넓어진다. 이 정도로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이제 전남이다. 그다음에 현재 그 가장 젊은 세대는 세종시가 이제 노인이 가장 적은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면 사업을 어디로 해야겠는가? 그럼 전남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틀린 판단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것은 전남의 인구가 몇 명인지를 봐야죠. 거기에 이것이 비례하는 것입니다. 방문 요양을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서울은 뭐가 좋냐면 교통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노노케어를 하면 지하철비 안 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 되는데 전라도든 뭐 전북이든 이런 시골 마을에 방문 요양 센터를 하면
저희도 태안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요양보호사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를 거기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서비스 중에 목욕 서비스 중에 목욕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차량을 이용한 목욕 서비스는 오히려 이 시골이 더 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욕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등급이 나기 전에는 이런 서비스가 이제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시나 주변에 부녀회장인에 통해서 SOS가 오게 되면 가보면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딱지를 벗겨내야 할 정도로 목욕을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곳에 가면은 우리가 아까 15%의 자기 부담을 가지만 또 감면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8% 내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자기 부담이 없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그 본인에게는 자기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그 건강보험에 청구해서 수익을 내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이제 조금 더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야 노인인구 비중이 많으니까 여기가 사업성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인구는 경기도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또 저기 서울이 많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쪽에 지금 이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등급자도 많고요. 또 여기에 우리가 이제 또 고민하는 것이 이제 그 지금 기대 수명이 이제 이건 순덕기 학장님이 가끔 얘기하는 걸 저도 들었지만은 이제 계속 이제 수명이 이제 유튜브도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상당히 그 100세 이상 이제 예견하고 있듯이 이런 오래 삽니다. 앞으로 인구들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유병 장수함으로 인해서 이 의료비 부담도 그렇고 또 수발 부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건강보험의 재정 중에 가장 많이 또 차지하는 비용이 바로 이 어르신. 그래서 저의 딸이 지금 이제 뭐 복지사도 있고요. 또 한 딸은 이제 병원에 다니지만은 얘는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야, 저기 우리가 그래도 요양원을 하는데 딸아 우리 요양원에 물리치료사 이제 구하기 힘드니까 여기 오면 안 되냐? 근데 조금 더 줄게. 이래도 이제 아니 저는 좀 병원에서 근무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병원을 이제 갔는데 그 병원에 오시는 분이 대부분 또 다 노인이라는 얘기예요. 서비스가 이제 새로운 대상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병원도 또 이렇게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그 양방병원하고 한방병원을 또 같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도수 치료를 또 추가해가지고 이 비급여 부분에서도 또 수익을 올리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타겟이 어디냐면은 이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원하다. 근데 다음에 또 아픈데도 계속 병원을 오게 되면서 이 고객의 타겟이 병원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같은 이 장기요양 기관도 마찬가지고 서비스의 대상자와 또 이것이 시장이 이쪽으로 이제 집중되는 현상 속에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이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고 싶고 저가 이제 일이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끔씩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 이거 그만두고 뭐 할래? 그럼 딱히 저도 마땅히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카페 뭐 이런 게 젊은 친구 엄마 카드를 이제 마음대로 쓰는 세대를 공략하자. 두 번째 여기는 원하지 않는 서비스를 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 수요는 어쩔 수 없이 생기다 보니까 결론은 이 두 가지 쪽에서 사업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속에서 이제 잘하는 게 이쪽이니까 이쪽 쪽에 더 이제 좀 해보고 싶었고 또 아까도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는 룰이 있습니다. 나라 돈을 타먹는 거잖아요. 건강보험공단을 타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규정과 고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아주 좋은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야, 정말 나는 이제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해보겠다. 돈은 없으니까 9명 모시는 시설을 구인 공동 요양 생활 가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명 공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어렵게 이렇게 임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 합법하게 맞춰서 꾸며서 이제 요양원을 이제 개원을 하게 됩니다. 개원을 하게 되고, 요양원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요양원 중에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든 원장들이 기관장들이 이 모든 사고에 대해서 다 부담을 한다면 요양원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그 보완책으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보험을 들어서 그게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들지 않으면 10% 감산이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누구를 했냐면 우리 교인 중에 보험하는 분이니까 그 사람한테 들자. 그래서 이 보험을 하는 영업사원이 이 장기요양보험의 내용을 잘 모르고 그거 목사님 영업배상 책임보험 들으면 됩니다. 그거 다 됩니다. 사고 나면 다 해결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청구를 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모니터링을 와요. 또 실사를 오게 되면서 이 보험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까지 지내왔던 개원 초기부터 지금까지 해서 매달 청구한 금액의 10%씩 감산이 됩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것을 뱉어내는데 우리가 페널티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조사한 기간 중에 그 조사한 기간의 총 청구 금액에서 부당 청구 금액이 2%만 넘어가면 40일 영업정지입니다. 여러분 40일 영업정지는 요양원 문을 닫는 것인데요. 40일 동안 있다가 어르신 다시 모셔오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기가 안 됩니다. 이래서 무슨 얘기냐면 무지도 무식한 것도 그것을 그때는 남탓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고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해서 이번 그 사업의 전체적인 것들을 좀 광활하게 얘기는 했지만요. 요 안에서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자본이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볼 만한 것이 이 사업 아닌가. 그리고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까 했을 때 저는 이제 이 사업만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 할 거면 여기에 상위권, 그 다음에 높은 그런 수익을 내고 또 이 일은 되게 제 입장에선 되게 가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미 공부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서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더 몰라요. 아예 이 제도를 모르는 것들을 잊고 아직도 그 방구석에서 이제 방구석을 하대하는 말이니까 괜찮죠? 그런 면에서 이 제도를 몰라서 서비스를 못 받고 이 보험료는 내고도 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을 잘 알려주고 이 제도를 소개해 주는 게 이 방문 요양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거꾸로 이해하는 거죠. 이 사업 설명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용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아야 또 이제 내가 기관장이고 이런 기관에 또 사회복지사면은 이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고 안내해주고 여기에 요양보호사를 매칭해서 서비스를 가게하게끔 하고 또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해주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일지를 확인해서 건강보험에 청구해서 그 청구한 돈이 문제가 없으면 또 기관에 입금이 되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종사한 분들에게 월급을 주고 이 한 달 한 달의 일들이 어떻게 보면 매일 반복되는 일이 이 방문 요양의 서비스고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런 일들을 하는 이런 일인데요. 이것들은 가치도 있지만은 좀 잘 배워서 이왕이면 잘 또 많이 그 수익적으로도 보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보통 130만 원 이상 청구하는 이제 그런 한도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가족요양 이런 것들하고 보다 보면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청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요양보호사 월급이 한 90만 원 되고 사대보험 퇴직금 하면은 한 95만 원, 뭐 100만 원 이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르신 한 명에서 이렇게 제공되는 기간의 서비스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수익이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30명을 말구해야 돼요. 그럼 30명만 발굴하면은 이 30명만 쭉 유지하면 한 500만 원 수익을 가져가면 직장 월급보다 낫겠구나. 여기를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준비하셔야 되지. 주변에 뭐 아는 어르신 몇 명만 끌고 오면 센터가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요 시간 안에 잘 준비하셔가지고 또 괜찮은지 한번 보시고요. 좀 잘 이해가 안 되셔더라도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는 여러분 지금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가 뭐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일 다운받아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은 여러분 저가 느끼는 건데요.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또 세대가 좋았던 어르신, 아주 고생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만 해도 만족해. 그러나 앞으로는 이 세대가 들어오는 게 아니죠. 베이비붐 세대에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의 서비스는 계속 재정이 모자라니까 이제 보험료를 올리고 이제 인구는 또 계속 노인 인구의 재정 인구들은 여기에 예산들이 뭐 적지 않습니다. 5조, 7조 정도 되는 그 예산인데요. 그래서 이 인정사 등급이 판정된 이제 시도별로 나타난 거라서 인구가 또 이용자들이 여기에 있는 건데요. 근데 향후 저는 내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이제는 그 평준화된 이 하향된 장기요양 서비스 가지고 만족은 못하고요. 이제 별도의 부가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들을 요구하면서 야 국민연금하고 노령연금을 합치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못 내? 그러면 나는 4인실 안 갈 거야. 70만 원 내고 내 병실 별도로 줘. 내 채널권, 우리 여기 생활하시면서 TV 채널권이 기본이잖아요. 냉장고에 물 먹는 거 기본이잖아요. 화장실 필요할 때 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요양원은 그 기본권이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권을 제공하는 게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그 노인복지법이 한참 굳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보험의 재정이 노인 인구 이런 판정받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 수가는 최저임금 오르는 대비 올라가는 비율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이든 또 방문요양이든 향후 우리가 고민할 것은 이 부가 서비스 별도의 것을 더 내는 그래도 서비스 내가 만족하더라도 이것을 누리게끔 하는 젊은 세대들이 왜 그 10만 원, 15만 원짜리 뮤지컬을 보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거기서 그 비용의 가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노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묵과하고 그냥 이 서비스에 만족하다가 이 생을 마무리하라는 것은 저는 시대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조금 시간이 남아서 그냥 저기 Q&A 좀 받고요. 아,
제가 핑 넘어가니까 수준이 딸려서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요걸 좀 키핑 해주시면 예, 방문 요양 공동생활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주 좋게 활용하는 거, 테크닉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공간을 촬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다, 요양보사는 이제 월급은 같습니다. 시급제로 운영이. 이것도 조금 제가 뒤쪽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네네네. 여기 교수님 마무리해 주시고. 하여간 저기 두서없이 조금 저기 막 나갔는데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좀 더 준비해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채팅창뿐만 아니라 참가자 창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희 정말 100여 분의 학생들께서 저희 신청해주신 학생들의 거의 대다수가 지금 끝까지 강의를 다 이수하고 계세요. 대단하십니다. 이 열정이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제가 뜨겁게 느끼고 있는데 오늘 강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서경주 태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 그대로 이 방문요양센터를 내가 창업하는 데 있어서 이 시장이 얼마나 유효한 시장인가. 왜? 저희는 여러분 이거 그냥 막 넘치는 돈 가지고 이거 내가 자선사업 한번 해볼까 이런 맥락이 아니지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생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경준 교수님께서 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내일부터 저희가 미리 공지해 드린 것처럼 내일부터는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방문요양센터를 창업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법적인 근거와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내용들 내일 수업 들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지금 저희 아까 조교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 지금 중요한 계속 올라오는 문의글 중에 하나가 교수님 지금 교수님께서 서경준 교수님께서 공유해 주신 교육 자료 어떻게 봤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우리 조교원 선생님께서 지금 한 3차례 이상 이 강의 자료가 올라가 있는 블로그 주소를 링크를 걸어드렸어요. 그거 클릭만 하시면 지금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려주셨죠? 클릭하시면 오늘 보신 이 자료 꼼꼼하게 읽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여러분 숫자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통계는 다 하나에 뭐예요? 추이를 보는 거예요. 이런 추이로 갈 때 어르신들 수가 이렇게 되고 요양원 수가 이 정도 되고 국가에서 정책을 이렇게 운영하면 내가 요양센터 창업했을 때에도 잘 운영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부분은 더 심혈을 기울여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들을 보여드리는 거지 숫자 자체에 외우실 필요 없고요. 교수님 설명해 주신 흐름들을 중심으로 오늘 수업 교재는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2차 시 노인법 과 관련된 정책 관련된 내용 강의 자료도 우리 조교 선생님이 지금 올려주신 블로그에 올라갈 거예요. 미리 여력이 되시는 학생들은 미리 예습 좀 해보시면 좋겠죠? 좋아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 당부 뭐예요? 강의 자료는 저희 서경춘 교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만들어준 여러 저작물을 만들어주시는데 참여해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내시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공유해 주시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긴 시간 저희 벌써 8시 49분인데요. 지금 거의 100여 명의 학생들 그대로 다 계세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시작을 이렇게 저희가 뜨거운 열정으로 했으니까 내일 2차 시 수업 때도 고스란히 이 열정 가지고 오시면 내일 저와 서경준 교수님 한 번 더 뵙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교육 내용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미팅창에 지금 질문 주신 내용들이 있으세요. 그쵸? 근데 저희가 9시에 미팅창이 닫히니까 교수님 제가 질문하는 거 어떻게 하나요?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다 캡처했어요. 예, 제가 정리해서 서경춘 교수님께 질문사항 보내드리고 내일 이 질문사항들 서경춘 교수님이 이 강의 시간에 한 번 더 리뷰해 주실 건데요. 단 아시죠? 질문 내용하고 강의 내용하고 매칭이 되는 것들은 2차 시에 하고요. 저희가 3, 4, 5차 시에도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에 해당되는 주제와 관련된 질문은 그 시간에 연결해서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